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북민 최윤서님과 북한에서의 생활 그리고 탈북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에 북한의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최윤서입니다. 탈북할 당시 직업은 간호사였고 현재는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네, 그럼 최윤서님은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동기라고 하면 여러 가지긴 한데 일단 엄마가 한국에 계셔가지고 그게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의대 진학을 하려다가 의대 진학이 이제 좌절된 게 제일 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한국으로 와야겠다 생각하고 오셨나요? 네, 저는 처음부터 한국에 올 걸 목적으로 하고 왔죠. 한국을 목표로 탈북을 하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탈북 기도가 목적지가 한국이면 또 엄하게 보긴 하는데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와야 했어가지고, 네. 아까 의대 진학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의대 진학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왜 안 된 건가요?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대로 바로 가는 건 좀 많이 어려워요. 그 의대 이제 입학해야 되는 그 인원에 비해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통신대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3년 이상 간호사 경력이 되고 그리고 일정한 시험 성적이 되면 이제 통신대학에 입학할 수가 있어서 제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또 간호사 학교 졸업하고 간호사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7년도부터 이제 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 바뀌면서 거의 의대에는 사실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뭐 입학 조건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았고 입학 여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명시된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뭐 거의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10년 뒤가 돼야 이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저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런 이유로 이제 저는 의대 진학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통신대학이 원격대학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예전에 통신대학은 어떤 거였고 바뀐 원격대학은 뭐였나요? 그 통신대학은 이제 과제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과제가 있으면 그 이제 월별로 그 과제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8월과 1월 1년에 2번만 대학교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거예요. 시험도 그 이제 한 달 동안 다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했던 건 아니지만 통신대학생들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제가 좀 들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뭐 8학기면 4년제 대학교는 이제 졸업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이었어요.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 기간이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원격 대학으로 바뀌어서 원래는 그냥 과제식으로 계속 뭐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인트라넷 북한식 그런 통신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데 접속해가지고 강의를 주차별로 다운받아서 그거를 USB에 담아가지고 본인의 노트북에서 재생하는 식으로 이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교수님이랑 소통도 할 수 있고요. 예전에는 뭐 전화 드리기도 되게 어렵고 해서 거의 학기 중에는 이제 교수님과 소통이 거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원격되면서 이제 주 1회씩은 교수님이랑 소통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주차별로 강의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달라진 거고, 이제 통신대학이랑 같은 점은 1년에 2번씩은 그 학교에 갔어야 되는 거. 그건 이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북한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바꾼 거죠. 예전에는 그냥 뭔가를 보내주고 받고 이런 관계였다가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대부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왜 안 됐던 건가요? 그 모든 대학이 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뭐 광업대학이나 공업대학, 뭐 교육대학 그런 데는 실제 실행이 되고 있었고 졸업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내용상이나 시스템상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한다고 다 발표했는데도 이제 불가능하다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저도 더 깊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뭐 실습 관련한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대는 원래는 이제 군 병원 그런 데 가서 이제 뭔가
해야 되는 수업들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뭐 없애버린다는 얘기도 있었고 의대 부분은 정리가 안 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에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무조건 온라인으로 해라라고 해놓고 나서 학생들은 또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이었던 건가요? 정책적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북한 말로 원격 대학을 할 거다라는 걸 밝히긴 했는데 원래는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그때 의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맞춰서 하다 보니까 발표가 나고 그 시스템이 정비되는 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에서 시스템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유서 씨의 그 집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됐나요? 이제 이것도 개인차긴 한데 일단 본인이 USB랑 노트북을 준비하면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강의를 집에서 다운받을 수는 없고요. 인트라넷이 되는 미래원이나 뭐 정보기술교류센터 그런 데 가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를 다운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재생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는 사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까지는 없었나요? 노트북 충전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전기가 자주 끊어지니까 그걸 충전해서 쓰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집에 인트라넷 네트워크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네, 인트라넷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 주 1회씩은 이제 군 뭐 북한 말로 시내라고 하는데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가지고 와야 되고 또 혹시나 집에다 인트라넷 망을 깔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물론 비용도 엄청 나겠지만 일단 불법이에요. 네, 개인 집에는 망을 허용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어디 가서 그 교육 자료를 반드시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전기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는 그 시스템을 다 원격으로 해놓는다라고 했지만 또 그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의대 진학을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건가요? 혹시 뭐 한 1, 2년만 더 기다리면 혹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나요? 1, 2년 더 기다리다 보면 입학까지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바뀐 게 그것뿐이 아닌 게 졸업 요건도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이제 통신대학을 졸업하면 의사 자격이 나왔거든요, 면허가. 근데 이제 원격 대학으로 바뀌는가 동시에 다른 정책이 하나 더 나왔는데요. 의대 졸업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뭐 3년 이상 인턴을 거치고 또 어떤 시험을 따로 보고 그러고 이제 의대를 그렇게 하면 의사 면허가 나온다. 그러니까 졸업증은 있는데 면허가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거 의대를 졸업하고 뭐 3년 또 실습하고 그 뭔가 나오는 얘기들이 저한테는 되게 뭐 하면 언젠가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좀 너무 막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생업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생업을 꾸미면서 그걸 이제 같이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렇죠. 집안에서 누가 공부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의대 진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졸업할 때까지 그 경제적인 부분도 쉽지 않으니까 대학교 졸업도 어렵지만 졸업해도 이제 인턴에 뭐해 하면 이제 계속 북한은 또 월급이라는 것도 거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향후 한 15년은 누군가가 생활비를 대줘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이미 어머니는 한국에 와 있었을 텐데 어머니와 좀 연락은 자주 했나요? 네, 저는 엄마랑 뭐 1년에 몇 번씩 연락을 했었어요. 네. 어떤 식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 북한에 그 중국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브로커 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 중국 핸드폰으로 국경 지역에서 이제 통화를 하면 한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전화가 오는 것처럼 찍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해주는 브로커 같은 사람들의 중국 휴대폰을 사용해서 통화를 하신 거죠? 몇 살 때부터 엄마와 그렇게 연락을 했나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서 10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윤서 씨가 몇 살에 탈북을 하셨어요? 제가 8살 때요. 8살 때 탈북을 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한 2년 뒤 정도부터는 북한에서 한국에 있는 엄마하고 연락을 하셨는데 그렇게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북한에서 굉장히 감시를 하거나 좀 힘들게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저는 이제 예외인 줄 알았어요. 감시 받는 걸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성인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우리 집도 역시 감시 대상이었구나.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감시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감시를 했나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이제 뭘 사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전거를 사든가 가전제품을 사든가. 근데 이제 저희 담당 보이시던이 있어요. 일하시는 분이 그 보이시던이 이제 저한테 뭐 노트북 샀다는데 뭐 얼마에 샀냐. 저 그래서 진짜 어떻게 아셨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알지 뭐 그냥 이런 정도. 근데 알고 보니까 거의 뭐 그런 감시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민반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 이제 시킨대요. 그런 이런 누구 뭐 하는지 좀 봐라. 근데 그걸 이제 합법적으로 동태 파악 그렇게 하면서 경향 파악 뭐 이러면서 그런 거 해가지고 매일 뭐 아침마다 이제 보고서 같은 게 이제 작성되나 봐요. 뭐 제가 뭘 했는지 뭘 샀는지 그래서 알게 됐어요. 같이 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이 윤서 씨를 감시해서 그걸 보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알게 됐을 때 느낌은 어땠어요? 뭔가 억울한 느낌? 그걸 감시한다고 해서 저한테 그것 어떤 피해가 오지는 않지만 제 사생활이 매일 누군가에게 이제 그 페이퍼를 작성돼서 제출되는 것 자체가 되게 숨막히고 답답한 느낌이었고 뭔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말 엄마한테서 돈을 받아서 쓰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제 보고서로 작성이 된다라고 하고 먼저 막 거기서 뭐 너 이런 거 샀다며 막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하고 하니까 되게 그거랑 연관이 없는 행동들을 할 때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거의 좀 그래 모든 행동들이 다 좀 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때 같이 생활하던 가족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할머니하고만 사는데 그럼 생활비는 엄마가 붙여주는 걸로 생활하시고 그 생활비를 보내주는 건 어떤 경로에서 어떻게 받았나요? 그 이제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이제 한국 돈을 얼마 보낼 거다. 그러면 중국 환율이 얼마니까 너가 중국 돈 얼마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브로커가 현장에서 바로 저에게 지급을 하는 거예요. 중국 돈으로 얼마 엄마 알려준 금액인 거죠. 그렇게 이제 저는 지급받고 브로커는 이제 그 중국이랑 북한이랑 밀수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뭐 밀반입을 한 물품들 그런 물품들에 대한 돈을 원래 중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 안 보내고 그런 브로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중국에서는 그 북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을 한국에서 받는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을 돈을 받아서 생활했나요? 뭐 1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니까 14년간. 어머니가 꽤 힘드셨겠네요. 네, 저희 엄마는 저 때문에 되게 많이 고생하셨어요. 탈북을 결심한 건 그런 이유였는데 탈북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저는 아무래도 엄마가 뭐 브로커 비용도 해주시고 또 브로커들 많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온 케이스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정말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생각했고 정말 위험하고 무섭고 그랬지만 또 다른 분들에 비하면 또 되게 뭐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도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본인은 힘들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락이 오기를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이제 두만강, 그러니까 북한에서 중국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게 도와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근데 그 뭔가 그때 장마비도 오고 그리고 브로커가 이제 길을 찾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가지고 일정이 한 3개월 정도 미뤄진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한테는 내가 탈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화를 몰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놓고 한 3개월간 그 브로커랑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동이 울리면 그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탈북이라는 게 이제 뭐 가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다림을 이제 3개월 동안 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3국을 거칠 때보다 그때가 제일 좀 무섭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핸드폰 진동이 오는 걸 계속 기다리면서 네.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남아서 지금도 이제 핸드폰 진동은 못 해놓고 있어요. 감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탈북자 가족들이 다른 또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것이 제일 어렵고요. 다음 어려운 건 최근에는 북한도 많이 달라져서 뭐 입당을 하고 싶지 않고 뭐 군복무도 안 하고 싶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아직도 간혹에 뭐 간부로 승급하고 싶다. 그런 이제 욕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승진도 안 되고 입당도 안 되고 결혼할 때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 저 집 북한 말로 토대가 안 좋다라고 하거든요. 뭐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 출세해야 되는데 저런 집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 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 진학에서 피해를 본 거죠. 대학교 진학해서 탈락을 했는데 이제 저보다 그 점수가 낮았던 친구들이 사범대학 막 가고 그런 거예요. 저도 사범대학을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는 분이 다행히 그 강습소 그러니까 그런 선발을 하는 기관에 있어가지고 이제 물어봤는데 뭐 걔 엄마가 탈북했다며 그러니까 어떻게 뭐 교사를 해 이런 얘기를 바로 하셔가지고 직접 당한 피해는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 이제 감시도 당하고 뭐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나요? 사실 그거랑은 다르게 좀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학교에서는 그 경제과제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명목으로 내야 되는 뭐 물품이나 돈 같은 것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내지 못하면 학교 갔다가 다시 가져오라고 집에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세워놓고 혼내기도 하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학교 생활은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올라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놀고 이런 거보다 학교에서 뭘 가져와라, 뭘 바쳐라 라고 하는 게 더 기억에 남는 건가요? 네, 뭐 물론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놀던 기억, 뭐 시험 점수 잘 나와서 기뻤던 기억 그런 것도 많지만 왠지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가져오라고, 얼만큼 가져오라고 했나요? 이제 뭐 파지, 파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철, 쇠붙이나 아니면 종이 같은 것들을 이제 안 쓰는 것들을 가져오라는 그런 과제는 매월 있거든요. 뭐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가 그 잘 안 주셨어요. 그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학교에 갔다가 그걸 가지러 많이 갔거든요. 집에 갔다 다시 오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무슨 발전소 지원, 무슨 건설 지원 하면서 이제 돈도 뭐 매주 이제 뭐 3,000원, 5,000원, 7,000원 계속 있는데 그걸 가지러 이제 계속 집에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네. 그런 과제가 되게 많았고 왠지 안 좋은 기억인데 그게 먼저 떠오르네요. 북한은 무상교육 제도라고 하면서 학생들이 교육을 무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가요? 북한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탈북자들이 한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북한이 무상제도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 듣는데 이제 그 혹시 국장님은 월사금 아시나요? 월사금? 네. 네. 뭐 과거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월마다 얼마씩 내고 학교 다니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요즘 일사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월마다가 아니고 매일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의무교육 그리고 무상교육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북한에서 예를 들면 발전소 건설을 하면 그 발전소 건설에 드는 비용을 모든 단위들에 이제 세분화를 해서 내게 해요. 근데 그 세분화해서 내야 되는 단위들에 이제 학교도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에서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내라라고 하면 학교는 이제 매 학급에 얼마씩 내라 하는 식으로 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아닌 지원을 하는 건데 뭐가 됐든 학교에 다니는 동안 내는 돈이니까 그냥 북한 사람들은 일사금이다 그렇게 부르는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을 학비를 받지는 않지만 그 외에 돈 내는 것들이 많고 그게 워낙 자주 있으니까 매일매일 낸다는 느낌으로 일사금이라고까지 부른다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안 가지고 오면 집으로 보내서 너 가져오라고 다시 시키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뭔가
되게 제 기억에 너무 깊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어린 시절 지나서 그 외에 다른 북한 생활은 어땠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머니가 생활비를 보내주시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살진 않았지만 그건 이제 저 개인에 해당한 얘기고요.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직장 일을 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제 생업을 위한 다른 일을 하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투잡, 쓰리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들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간호사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월급으로는 생활이 안 된 거죠? 제 월급이 북한 돈으로 이제 1,600원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이 금액이 이제 옛날에 제정된 금액이고 그동안 물가가 이제 수백 배 뛰다 보니까 상승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 한 달 월급으로 살 수 있는 게 뭐 계란 두 알 정도? 계란 두 알, 월급이. 그럼 그거 갖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제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왕진 뭐 이런 병원 일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진료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처방전도 떼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수익을 더 얻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북한은 뭔가 뇌물이 이제 너무 공용화가 돼가지고 뇌물로 많이 해결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윤서 씨는 어떤 뭐 다른 일을 더 한 건 있었나요? 저는 딱히 하지 않았고 제 또래들은 뭐 장사도 하더라고요. 뭐 간호사 일을 하면서 장사를 한다고요? 간호사 일을 하지만 그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뭐 싼 물품을 사서 뭐 비싼 물품 파는 것에 비싸게 파는 것에 보내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네, 뭐 물품들 약 같은 걸 조금 집에 가져다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약을 집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국처럼 이제 약국에서만 약을 팔 수 있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개인들도 약을 어디 쓰는지 대충 알면 판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북한 말로 약장사, 뭐 자파 이러면서 뭘 사고 팔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하는 거 이외에 의료 쪽에 있어서 자기가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뭔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걸 하는군요. 그런 것들이 못하게 막아지는 그런 행동은 아닌가요? 원래는 불법이에요. 근데 북한에서 정해놓은 불법을 다 뭐 안 하려고 하면 일단 농사 안 되고 장사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전 국민이 다 하니까 그걸 아예 막을 수는 없고 가끔 뭐 법령이나 포거? 그 북한 말로 포거가 한국에서도 포거 있나요? 네, 보고문이라고. 아, 보통 쓰는 말은 아닌데 옛날식 표현이에요. 뭔가 포거 이런 거 한번 떨어지면 그 시기에만 잠깐 통제하는 척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상 교육에 대해서 어떤 규칙대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배운 게 무엇들이 있었나요? 뭐 일단 이제 당 지도자들에 대한 뭐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그들에게 늘 감사해야 된다. 뭐 떠받들어야 된다는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조직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비사회주의적인 생활 양식은 없어야 된다. 본인한테 제일 불편했던 그런 규칙들은 뭐가 있었어요? 다 불편하지만 제일 불편한 게 이제 옷을 마음대로 못 입고 뭔가 머리도 마음대로 풀면 안 되거든요. 뭔가 그런 복장 규제? 그게 제일 불편했던 것 같아요. 복장을 어떻게 하라고 규제를 하나요? 일단은 단정한 옷이라고만 하거든요. 근데 그 단정한 옷이 이제 한국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요. 북한 기준 단정한 옷은 뭐 한국에서 보면 슬랙스 같은 바지인데 주름이 있는 바지 있잖아요. 그리고 재질도 이제 뭐 청바지나 이런 건 안 되고요. 꼭 뭔가 정장 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되고 뭐 치마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야 되고 뭐 이 카라가 없는 상의도 입을 수 없어요. 그리고 뭐가 있었지? 뭐 비치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안 된다고 하는 걸 다 제외하다 보면 될 수 있는 옷이 거의 정장 느낌이에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정장이라는 건 평소에 되게 불편한 옷이잖아요. 그리고 뭐 계속 입다 보면 빨리 망가지고 세탁도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20대 초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입고 싶고 좀 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잘생겨 보이고 싶고 할 텐데 이런 것들을 다 막아버리니까 또래들의 불만이 많지 않았나요? 불만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입어요. 입기는 입는데
입고 이제 그 단속하시는 분들이 뭐 머퉁이 있으니까 그분들 피해서 다니는 거죠. 여기저기 단속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괜찮다라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좀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북한에 있을 때 청바지는 입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저도 몰래 입었죠. 네. 입고 많이 다닐 수 있었나요? 입고 그런 분들 되게 피해서 다니느라 했는데 그래도 또 몇 번 단속될 때도 있어요. 단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한다 돼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일찍 잡히면 그 늦게까지 계속 거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따라서 뭐 사무실 같은 데 가면 거기서 또 뭐 엄청 뭐라고 해요. 뭐 미제식이고 뭐가 어떻고 무슨 뭐 어쨌든 정치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라는 데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일을 시키는데 과거에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돌격대 현장이나 이런 좀 힘든 일을 하는 곳에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안 가려면 돈을 얼마 가져와라.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뇌물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모든 시스템이 그런데 그분들도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요. 얼마를 걷어라. 예를 들면 30만 원을 걷어라. 그러면 50만 원을 걷어서 이제 20만 원은 본인들 비용으로 쓰고 30만 원만 상급자한테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은 계속 다니면서 잡아서 어떻게든 뇌물을 맞아요. 구해놔야만 자기 생활이 돌아가는. 네. 그럼 청바지를 뭐 뺏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원래는 그 자리에서 가위를 찢게 되어 있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청바지를 입는 애들 보통 나이대가 20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사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위 들고 막 협박을 하다가 정작 찢지는 않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이제 핸드폰을 많이 쓰니까 핸드폰을 맡기고 집에 가서 그 바지를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네 바꿔 입고 아니면 뭐 친구 집 가서라도 얼른 바꿔 입고 바지를 받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바지를 찢지 않아야 또 다음에 입고 또 걸려서 뇌물을 또 주고 그럴 것 같은데요. 뭔가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 바지를 엄청 많이 뺏어가는데 그 사무실에 결국 남는 게 없는 걸 보면 다시 나가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두지 않고 다 돌려주고 다시 잡는군요. 결국. 네, 없어요. 사무실에 가면. 네. 그 바지 뭐 옷의 품질도 차이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북한에서 허용하는 바지나 옷들의 재질은 한국에서 정장이나 슬랙스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고 자전거 몇 번 타면 무릎이 다 나와버리고 또 한두 번 이제 세탁하면 다 물감이 다 날아가지고 다 이상해져요. 근데 청바지나 뭐 그런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식 옷들은 이제 세탁을 해도 안 망가지고 뭐 변형도 안 오고 색감도 괜찮고 그래서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예쁜 것도 있지만. 실용적으로도 그 옷들이 더 낫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집에 김일성, 김정일 뭐 초상화가 있었나요? 네, 뭐 북한 집은 무조건 있죠. 그럼 그거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이제 가정들마다 정성함이라고 해가지고 작은 이제 나무로 만든 목함에 이제 뭐 먼지 털개, 뭐 하얀 걸레, 뭐 빨간 걸레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뭐 장갑도 있고. 그래서 원래 규정은 하얀 장갑을 끼고 그 걸레로 뭐 닦아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는 되게 귀찮아서 그냥 물걸레를 가지고 먼지 닦아놓는 정도. 자주 그렇게 관리를 했나요? 사실 이제 초상화라는 거는 그 벽이 높은 곳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닦으려면 의자 놓고 올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잘 안 하는 거예요. 집 청소할 때 뭐 가끔 한 번씩. 근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번 검열에 걸리면 또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게 어디 집에 불이 난다 그러면 초상화를 먼저 구해와야 된다. 홍수가 나면 초상화를 먼저 구해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심지어 들은 게 아니고 제 가족 중에 겪은 게 있는데 그 북한이 2016년도에 수해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간호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청진에 나가 있었거든요. 더에 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수해가 났다라고 해서 수해 끝나고 집에 가봤어요. 피해가 없는지 해서. 근데
갔다가 제가 되게 놀란 게 제 사촌 동생이 그 당시 고등학교에 다녔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학교에 물이 들어와서 사람 키를 넘어가니까 친구들이랑 이제 수영을 해서 교실에 들어가서 그 초상화를 꺼내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되게 감사하고 뭐 학교에서 막 표창도 받고 했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사촌 동생이 먼저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걔한테 막 엄청 화내고 혼냈던 적이 있어요. 잘못해서 거기 다시 들어갔다가는 못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초상화를 구하러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학교에서 예전에 계속 교육을 시켰던 건가요? 참 오묘하게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화재가 나면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서 초상화를 꺼내와라라고 시키지 않고요. 그런 사례들을 엄청 교양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의리를 아는 사람이고 교양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가 아니라 죽을 각오하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뭐 맞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틀린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상장 받고 그 외에 뭐 뭔가를 더 해주거나 더 무슨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건 없어요. 목숨을 걸고 초상화를 구해 오면 그냥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장 주고 그냥 그걸로 끝인가요? 네, 심지어 뭐 표창도 학교 내 표창이었고요. 군이나 뭐 도가 아니고 교내 표창이었고 심지어 그게 생기부에도 그건 등록도 되지 않았어요. 상당히 뭐 굉장히 크게 가치 있는 뭔가를 돌려받는 것도 아니었네요. 네, 만약에 걔가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면 그래서 정말 죽었다면 그랬다면 아마 뭐 신문이라도 났겠죠. 근데 이제 걔가 무사히 살아남았으니까 그냥 없는 일처럼 돼버렸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럼 그걸 보고 잘했다고 하나요? 아니면 보통은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뭐 과거에는 그렇게 하면 영웅이다라고 했대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걔한테 오히려 뭐라 하는 거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그래도 개인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게 되는 건가요? 그쵸. 이제는 북한도 옛날이랑 너무 틀려가지고 그런 거를 다들 반대하고 안 하려고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면 배급을 해주던 시절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배급을 해주니까 본인의 삶을 다 책임져주는 나라에 국가에 충성을 했다면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국가에 덜 충성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게 이제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면 내 생활을 꾸릴 수 있는 수익을 얻는다는 걸 이제 사람들은 알잖아요. 내가 일을 하면 돈을 벌고 장사를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국가 일을 안 하면 또 처벌을 받으니까 나는 지금 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간에 국가 일을 하고 있는 거네라는 인식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가 돼버려서 이제는 국가를 네, 그렇죠. 과거처럼 국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감이 없어요. 살던 지역에 동상이 있었나요? 저희는 군이어서 이제 동상은 없고 뭐 영생탑 이런 탑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간호사학교 생활을 할 때는 더해에 나가 있어서 더해에는 이제 그 동상이 있었거든요. 뭔가 대부분 보면 군 단위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더해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동상에 대한 기억은 어떤 게 있나요? 명절이면 그 동상 앞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서 행사했던 기억이랑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생기부 잘 받기 위해서 이제 동상 청소를 매일 나가요.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동상을 청소하고 그걸 이제 올리면 생기부에 가산점 같은 게 좀 붙는 게 있거든요. 그냥 그 정도 기억? 그리고 동상 주변은 되게 예뻤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참고로 동상 앞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되죠. 그럼 그 동상에 대해서 어렸을 때 보던 느낌과 좀 나이가 있게 돼서 보는 느낌은 달라졌을까요? 어렸을 때는 이제 동상이 저희 지역에 이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은 보고 싶은, 얼마나 큰지 좀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못 본 것에 대한 호기심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거랑은 별개로. 그러다 이제 커서는 동상을 보는 느낌이 뭔가 정부나 체제에 대한 액세서리 느낌이었어서 쉽게 얘기하면 좀 안 좋게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안 좋게 보게 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정부에 대한 존중이나 뭐 선망 대신에 이제 실망하고 이제 정부에 대한 싫은 감정이 생기니까 정부 상징 같은 동상도 이제 같이 싫어지는 거예요.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걸 대표하는 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일 텐데 어렸을 때 그들을 보던 느낌과 나이가 들어서 생각하는 느낌은 달라졌나요? 완전 다르죠. 저희는 이제 3살 때부터 이제 타가서라고 해가지고 한국의 어린이집 같은 그런 곳에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김일성 대원수님 고맙습니다. 뭐 이런 말을 배워요. 그리고 이제 처음 듣는 노래가 뭐 김일성의 어린 시절에 대한 노래예요. 무슨 친구들하고 잘 지냈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부터 듣는 말이 늘상 그거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위대한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든 전쟁을 치렀고 뭐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한 12살, 13살 그렇게 자아가 완성되면서부터는 현 상황이랑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랑 계속 이제 대치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면 우리는 이제 정부 일을 따로 내 일 따로 하고 있고 오히려 저희 노동력 착취하고 억압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인식이랑 성인이 돼서 인식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그런 인식을 바꾸게 되는데 혹시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도 좀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 못 보긴 했는데 이제 한국 드라마 접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이 더 강렬해진 것 같아요. 엄청난 도움이 돼요. 언제부터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봤나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보면서 이제 애들이 있으면 못 보게 하거든요. 나가서 얘기할까 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기억이 잘 없고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걸 혹시나 보게 돼서 밖에 나가서 우리 이런 거 봤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집안에 크게 문제가 되니까 애들은 아예 못 보게 막는군요.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떤 계기로 보게 됐어요? 이제 우연히 그때 친구한테 받았는지 친척집에 받았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한국 드라마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보게 된 게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친척집에서 봤었나? 그때 볼 때 야 이거 봐도 되나 좀 무섭다 하면서 보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좀 무섭긴 한데 이거 봐도 되나 안 되나 생각은 안 했죠. 그냥 이제 어른들이 나 끼워주는구나 그런 느낌. 어린이 되면 자연스럽게 네. 같이 보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어쨌든 걸리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럼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물론 드라마랑 현실이 같지는 않지만 이제 드라마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이제 뭔가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맞지. 저게 맞는 거지. 지금 이건 잘못된 거지. 좀 그런 생각? 뭔가 주인공들이 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까지 되진 않지만 그 주인공들이 엄청 이제 막 힘들게 공부하고 회사 생활 힘들게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엔 되게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뭔가 그걸 보면서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돼야 맞는 거구나. 우리 사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다. 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보면서 북한 생활이 잘못됐다라고 느끼게 되는군요. 그쵸. 일상생활이 오히려 더 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북한에 대해서도 소식을 듣고 뉴스를 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좀 충격적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속상하거나 화났던 건 있나요? 이제 제일 화가 났던 건 아무래도 북한은 이제 주민들이 식량 문제, 뭐 약품 부족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 정말 절박하고 필수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 당연히 북한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에서 북한에 뭐 식량 지원 같은 걸 한다고 했을 때 북한이 이제 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충격이었어요. 한국이 일단 북한을 지원한다는 거에도 좀 놀라긴 했거든요. 뭔가 한국에 대한 적대심 같은 걸 키워주려고 이제 주민들에게 얘기를 안 한 거죠. 북한에서 정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원한다는 것도 몰랐지만 아니 식량을 지원한다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유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코로나 뭐 백신 지원한다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했대요.
그게 이제 제일 충격이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직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아사자를 목격했거든요.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아직 있는데 식량 지원을 안 받는다는 게 저는 정말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전쟁, 그 6.25 전쟁이 이제 뭐 북침이다, 남침이다 그런 데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 와서 알게 돼가지고 뭔가 평생 뭘 북한 사람들은 섞고 사는 좀 뭔가 세뇌랑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아사자를 보셨다고요? 네. 흔하게 있는 경우까지는 아닌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가끔씩 볼 수 있는 경우인가요? 일단은 아사자를 흔하게 볼 수는 없는 게 이제 사람이 식량 뭐 부족하고 영양 결핍이 오면 하루 안에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아사자는 이제 2번을 봤어요. 근데 1년 안에 2번이면 그것도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저희 병원도 되게 작은 병원이고 왕래하는 환자가 그렇게 많은 병원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아사자를 2번이나 보게 되었고 대부분은 이제 영양 결핍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기고 그 병을 이제 치료 못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여서 그렇게 직접적인 아사자를 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식량을 주겠다고 하는데 받지 않고 너희들과 그냥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정말 화가 났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정말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때 화가 났던 심정은. 북한이 그러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평소에 하신 게 있나요? 저는 제발 좀 개혁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거의 불가능한 얘기라 그래도 제가 이제 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 제가 원하는 거라고 하면 그 제발 조직 생활 좀 풀어놓고 알아서 살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 생활총화나 이렇게 계속 나오라고 하는 것들 정부에서 동원해서 일 시키는 것들 빼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먹고 살게만 해줘도 좋겠다라는 거죠. 이제 개인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뭐 다 이제 직장이랑 상관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공연히 뭐 뭘 하지 마라 무슨 뭐 아침 몇 시에 출근을 해라 이런 거 빼고 그냥 알아서 살고 차라리 한 달에 얼마씩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그들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또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그래도 개혁 개방까지는 아니어도 그거는 지금은 암묵적으로 조금씩 시행되고 있긴 한데 그것이 한 뭐 20년 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 이제 자본주의적 그런 사회적 흐름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회사가 있고 개인이 이제 자영업도 하는 상황이어서 그래도 싹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정부가 어떻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변화가 있어 발생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올해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저희 단체와 PS코어와 많이 해왔었어요. 어떤 활동을 우리가 같이 했었죠? 뭐 일단 자료조사부터 뭐 모의위원 활동부터 되게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은 발표 대회를 했었고 그리고 모의위원회에서 다른 참가자들한테 북한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일도 했었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자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터뷰는 당연히 이제 북한 실정을 알아야 되고 이제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이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발표나 모의위원 같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알리는 뭐 북한 실상이나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의 2030은 이제 통일에 관심이 없다, 북한 문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겪은 바로는 그들이 관심이 없는 게 진지하게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활동이나
발표대회 같은 데 참여함으로 해서 또는 그런 것을 범으로 해서 여러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찾아보면서 그들이 이제 남북한 문제가 왜 있는지 해결을 하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오는지 그런 걸 알게 되면 그들은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도 분명한 이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도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살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탈북민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받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한국에 일단 받아준 것부터 뭐 이제 북한 사람들은 뭐 한국 국민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부터가 이제 너무 큰 고마움인 거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열심히 어떻게 살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뭐 내가 돈 벌어 집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에 많이 환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또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북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편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또 이렇게 얼굴을 내보내면서 인터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탈북민 분들을 많이 만나봐도 얼굴을 내보내면서 촬영하면서 인터뷰를 한다는 게 쉬운 또 결정이 아니라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저희 단체와도 또 다른 일들을 같이 많이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열심히 참여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